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스러운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지영 씨가 보내는 편지 한 편 낭송해 드릴 겁니다. 우선 시 한 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이고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시집 속에 수록된 시입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내려와 여기서 비로소 만났는지요. 잘 지내시오. 당신의 존재는 내가 처음 열고 들어간 문과도 같았소. 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것이오. 나는 지금도 가끔씩 오래전에 내 성장을 표시해 두었던 문 앞으로 돌아가 기대에 서 있어. 이런 내 습관을 이해해 주시오. 부디 이런 내 모습을 좋아해 주시오. 그때 내 앞에 구원이 나타났소. 그것은 당신을 위한 기도였소. 당신을 그리워했고 당신이 멀리서도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기에 나는 처음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는 평화롭게 울려 퍼졌소. 당신과 나 이외에 어떤 사람도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모르오. 이 때문에 나는 내 기도를 믿을 수 있어. 나는 고통 속에서 천천히 어떤 것이 단순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단순한 진리를 배웠소. 그리고 단순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소. 그러나 나는 짐승처럼 가야만 하오. 저 폐쇄된 계절 너머로.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이 시를 아마도 공지영 씨가 좋아하시나 봐요. 이 시를 먼저 소개하시고 같은 모티브로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편지 내용이 재밌어요. 그리고 제목은 앞서 읽어드린 그 시의 시작하는 문장에 에서 따오신 것 같습니다. 편지의 제목은 우리가 어느 별에서예요. 이 깊어가는 끝나가는 이 가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편지인 것 같아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운 제이 잘 지내고 있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산책길에 벌써 떨어진 낙엽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낙엽도 첫 번째 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신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이효석이 살던 마을에 흰 소금처럼 뿌려져 있다는 메밀꽃을 보러 갔더니 꽃은 지고 들판에 노란 빛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벼이삭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아직도 제게 처음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세상은 살만하고 인생은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죽는 날까지 그러고 싶습니다. 두 권의 인상적인 책을 읽었습니다. 정수일 선생의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다와 루쉰의 편지가 그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두 권의 책은 닮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혁명가이자 뛰어난 문필가라는 점. 비바람치는 조국의 어떤 시대에 그 비를 원망 없이
다 맞았다는 공통점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더군요. 그들은 사랑하는 여자에게 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책들은 절절한 사랑의 편지들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것 하고 사랑을 애틋하게 하는 일은 결국 같은 일이구나.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만 어떤 수도원에서 들었던 결국 좋은 남편이 될 사람이 좋은 수도승이 된다는 말 같은 것. 뚱딴지 같게도 약간의 질투도 이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그들이 사랑 앞에서 그토록 순진무구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실은 존재 깊숙이서 떨고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게도 그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쓸 무렵 그들은 모두 인생의 가을에 서 있었다는 것. 그래서 릴케 식으로 표현하자면 앞서 소개해드린 그 릴케 식으로 표현하자면 끝없이 불안하고 간통과 혼란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운명에다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말입니다. 편지를 쓸 때 정수일 선생의 경우는 간첩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고 수감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루신의 경우는 유부남의 처지로 17살 연하의 제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끝내 결혼하게 됩니다만 바른 생활 아줌마인 제 친구가 이 글을 본다면 어떨까 사실 겁도 납니다. 죄를 선고하기 위해 판결문을 꺼내든 판사가 소설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표현할 만큼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 정수일, 이분을 아시나요? 예전에 우리가 깐수라고 불렀던 사람, 아내에게조차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했던 간첩, 연변에 있는 시인 윤동주의 옆 동네에서 태어나 중국 국비장학생 1호로 카이로에서 유학했었고 준내가 외무부의 고위 관리 자리를 약속하며 조카 딸을 주려고 했지만 조국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싫다며 평양행을 감행했던 사람. 동양 언어 7개, 서양 언어 5개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도 모자라 산스크리트어를 비롯한 고대 언어를 공부한 사람. 4년간의 감옥생활 동안 원고지 25,000장 분량의 책을 써낸 사람. 프랑스어 외에는 세계에 완역본이 없다는 이분 바투바 여행기를 완역하고 문명 교류사에 관한 주옥같은 책을 펴낸 그 사람. 중국에서 25년, 북한에서 15년, 해외에서 10년, 그리고 남한에서 12년간 살면서 심지어 알제리 전쟁의 벙커 속에서도 책을 놓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 그 사람이 수감된 후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인고의 쓰라림을 더 이상 안겨주지 않기 위해 나를 잊어주오 라고 단장에 절규를 한 바 있었지. 그러나 당신은 기다림으로 잊음을 멀리 하겠다고 정녕 기담 같은 큰 사랑으로 화답해 왔소. 단 몇 분의 만남을 위해 한나절을 보내고 이것저것 마음을 써야 하는 짓궂은 옥바라지가 퍽 힘겹지.
무엇을 자꾸 사들여 보내지 마오. 이제부터는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하지 않겠소.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 아내에게 밝혀가면서 그는 사랑과 부드러움의 힘을 깨달아 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쉴 새 없이 글을 써대는 나에게 바치고 쓸 것이 없다는 것은 큰 곤욕이 아닐 수 없소. 더구나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슬관절에 이상이 생겨 다리가 부석부석 부어있는 상태에서 두 다리를 포갠 채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아무데나 대고 쓴다는 것은 고문과 별반 다름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소. 하지만 그는, 정수일 선생은 아파트 문짝보다 조금 클까 싶은 그 정도 크기의 감옥에 방을 수행의 도량으로 삼아 인생을 전진시킵니다. 아내가 넣어준 영치금을 아껴두었다가 아내의 생일날 그것을 다시 보내는 그 마음 씀씀이나 걱정할까봐 숨겨두었던 부석부석한 오른쪽 다리를 내보이면서 힘을게 변색된 왼쪽 다리는 차마 더 보여줄 수 없었던 대목에서는 그만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픈 다리를 절룩이며 말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늙어서 죽는 것보다 늙어서 낡아지는 것이라고요. 언젠가 그가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영광이었죠. 친구가 주선해서 그분이 대학에서 강연을 한 모양인데 어쩌다가 제 이야기를 했더니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저희 집으로 오시고 싶다 하셨다더군요. 저녁이 밤이 되려고 하는 무렵이었습니다. 술과 안주야 저희 집에 늘 그득합니다만 저는 당황스러웠죠. 사실은 성모상 앞에 불을 밝혀놓고 기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투철한 마르크스주의자로 평생을 살아왔고 이슬람 문명을 그토록 이해한 그가 서구의 상징인 로만 가톨릭의 상징 중의 상징 성모 마리아의 상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싶었고, 또 하나 그나마 진보적이어서 그분이 좋아한다는 한 여성 작가 공지영 씨죠. 그 여성 작가가 나약하게 밤마다 고작 기도나 하고 있다고 흉이나 보시진 않을까. 무엇보다 손님을 맞으려면 내가 그분의 문화에 맞추어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얼음을 준비하고 어포를 찢으면서 제 마음은 분주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냥 그대로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의 삶, 보이는 그대로의 저의 저녁을 보여드리는 것도 존경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몇몇 지인들과 함께 저희 집에 오셔서 술을 드시는 동안 그분의 눈길이 가끔 촛불이 밝혀진 성모상을 향했습니다. 나직하고 어스름한 불빛 아래서 저는 문득 사막에 있다는 은수자들을 떠올렸습니다. 70이 넘으셨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빛나는 그분의 얼굴, 오래도록 고뇌하고 오래도록 참아냈고 오래도록 사막을 견디어냈다가 이제 막 고개를 들고 별빛을 우러르는 견고하고 맑은 고독을 저는 그 얼굴에서 보았습니다. 입으로는 역사상의 모든 인물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르크스니 레닌이니
스탈린이니 김일성이니 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난도질하고 때로는 인정도 해가는 그날의 토론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만 제게는 그것이 내내 기도의 시간인 것만 같았습니다. 다 그분의 맑고 깊은 얼굴 때문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 루신의 책을 제가 집어든 것은 우연만은 아니었겠죠. 사상가이며 혁명가, 20세기 중국뿐 아니라 동양의 눈 밝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가 루신입니다. 부모가 억지로 맺어준 아내가 있었기에 그의 사랑은 이미 비극적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도 희생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이에요. 들어보세요. 사랑을 위해 아내를 버린다면 사회적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 사회투쟁과 문화혁명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고통과 인생이란 항상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고통이 잠시 사라질 때가 있다면 단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뿐입니다. 오만과 냉소주의는 깨어있는 동안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줄 뿐입니다. 이제 막 사랑이 싹 틀 때 마치 예언처럼 루시는 그의 연인에게 쓰고 있는 거죠. 그가 자신의 인생과 사회를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기에 그의 사랑은 통 속에서 구원됩니다. 그의 사랑은 당시 중국 신문화와 구문화, 시대 상황과 정서의 모든 충돌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17살의 나이 차이, 그리고 제자와 학생, 남과 여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루시는 그의 연인 광핑을 끊임없는 존중과 신뢰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 사람이 정말 50을 바라보는 그 혁명적인 대작가가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가령 이런 대목이죠. 서로를 위해 각자 다른 도시에서 떨어져 있기로 한 후 눈이 빠지도록 편지를 기다립니다. 매일같이 당신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여학생에게 절대로 한눈 팔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먹을 것도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술도 줄이고 위험한 바다에서 수영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꿀 떨어집니다. 무려 루신의 연애 편지를 보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에 빠진 이들이면 누구나 그렇듯 그도 실은 꽤 유치합니다. 당연히 이 구절은 당돌하고 거침없는 질문을 즐기던 조그만 여학생이며 그의 사상적 동지이자 혁명가였던 광핑의 질책을 받게 되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건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맹세한다 해도 한순간에 저절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결국 루시는 이 사랑을 감추지 못해 유언비어와 비난은 몹시 거세어지죠. 루시는 드디어 거기에 저항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요. 폭로해도 그만이고 폭발해도 좋다. 과거는 군중을 구원하고픈 마음에서 포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한 사람만을 구원하고픈 심정이다.
역시 글을 잘 써요. 그죠? 글 잘 쓰는 사람이 연애 편지도 잘 쓰는가 봅니다. 그렇겠죠. 혁명가이자 사상가였던 사람이 마침내 예술가로 남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저의 과민일까요? 솔직히 멋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한 사람만을 구원하고프다는 그의 진심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이 선언을 했기 때문이고, 그는 이미 50살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멋있다는 거죠. 그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는 혹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그 후 두 사람은 결혼하고요. 8년간을 극진한 사랑 속에서 살다가 루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부는 루신의 이러한 점을 오래도록 숨겨왔다고 합니다. 그리운 채 이들의 편지가 남은 까닭은, 그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야 말게 하는 까닭은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은 거리를 두고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긴 편지를 쓰는 처음을 갖는 기쁨도 누리지 못했겠죠. 오늘 저는 아마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꺼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낭송해드린 그 시예요. 그 시를 발췌한 시집입니다. 그리고 옛적에 초록빛 연필로 밑줄 쳐놓은 구절을 다시 읽게 될 것만 같습니다. 그 구절,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가장 어렵고 궁극적인 것이며 최후의 시련이요. 다른 모든 일이란 실로 그 준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일이란 한결 높고 고독한 독거입니다. 아무리 맹세해도 한순간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창밖에 하늘은 푸르고 대기는 더할 수 없이 투명한 이 가을을 나는 지금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래도록 헤어져 있을 제이, 그러면 안녕히. 이 공재영 작가에게 제이라는 분이 있는가 봅니다.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세 편의 편지를 이렇게 전해드려 봤습니다. 릴케의 편지, 정수일 씨의 편지, 그리고 루신의 편지 어떠셨을까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가장 어렵고 궁극적인 것이며 최후의 시련이요 다른 모든 일이란 실로 그 준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일이란 한결 높고 고독한 독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습니다.